스페인 문명 여행 제10강은 운명이 달라진 북미와 중남미이란 제목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미, 남미 이렇게 있죠? 네, 남미에 보면 위에서부터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볼리비아,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칠레, 우루과이, 브라질 이렇게 있죠? 네, 중미에는 멕시코,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파나마 그리고 뭐 여러 섬나라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국토가 꽤 넓죠? 국토도 넓고 인구도 많고 부존 자원도 꽤 있어요. 그리 나쁘지 않은 환경입니다. 자, 그런데 미국과 멕시코에 어느 도시가 있습니다. 노갈레스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요. 미국에는 아리조나주의 노갈레스고 멕시코에는 소노라주의 노갈레스입니다. 여기 중앙에 장벽이 있잖아요. 왼쪽은 미국이고 오른쪽은 멕시코입니다. 왼쪽에 있는 도시는 GDP가 3만 불이 넘고 주민 대부분이 고교 이상 졸업자다. 건강보험, 전기, 전화, 상하수도, 공중보건이 잘 되어 있다. 뭐 미국에서는 그리 잘 사는 동네는 아닌 정도인데 이 담장 건너의 멕시코는 어떠냐? 1인당 GDP가 1만 불 이하고 주민 대부분이 중절 이하고 높은 영아 사망률이고 부족한 도시 기반 시설을 갖고 있다. 자, 왜 이렇게 같은 지역에 운명이 갈라졌느냐? 그 이유가 뭘까?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유럽 각국이 이 대륙을 식민지를 개척을 했죠. 그래서 북미 지역은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가 식민지 개척을 했고 물론 남미에도 네덜란드 일부 식민지가 있죠. 그런데 북미는 선진국으로 도약을 했다. 중남미는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이 식민지 개척을 했다. 그런데 대부분 중하위국이다. 그리고 여전히 정치와 경제가 혼란스럽다. 자, 그렇다면 영국과 프랑스는 천사이고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은 악마였을까? 이런 차이를 나타나게 된 이유는 뭘까? 그 이야기를 저는 이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라고 하는 책에서 좀 힌트를 얻었어요. 이 저자의 주장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신대륙을 찾아갔던 영국, 프랑스, 에스파냐, 포르투갈 모두 재화를 얻고자 했고 현지인을 착취하고자 하는 의도는 같았다. 그런데 북미 지역은 현지인의 협조를 얻지 못했고 그리고 그들이 조기 소멸되었다. 중남미 지역은 현지인, 인디오들을 착취할 수 있었고 그들을 노예로 부릴 수 있었다. 또한 북미 지역의 현지인들이 조기 소멸을 하다 보니까 이 땅에는 어떤 사람들이 이민을 했느냐? 가족 중심으로 가게 되었다. 그래서 이 지역은 평등 정치 구조를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인센티브가 강력하게 작동을 했고 여기에는 경제 발전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중남미에는 남성 중심으로 이주민이 있었고요. 현지인들을 착취하고 현지인들을 노예로 부렸고 물론 아프리카 흑인들을 데려다가 하위 계층을 만들었다. 그래서 착취적 정치 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그 과정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에스파냐인이 중남미를 공략하는 건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멕시코는 에르난 코르테스가 아즈텍 국가를 멸망을 시켰고 남미 지역의 페루에는 잉카 제국이 있었는데 피사로가 쉽게 점령을 했죠. 여기서 오로지 황금을 얻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다. 그들이 원한 건 오로지 금뿐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콜럼버스란 사람이 이곳을 항해한 첫 번째 목적도 오로지 금을 얻기 위한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금을 얻었죠. 금과 은을 얻어서 이곳에서 첫 번째 목적은 달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계속 이어질 수는 없었겠죠. 이 땅을 통치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통치했냐면 부왕령이라는 것들을 만들게 됩니다. 자, 멕시코 중남미 지역에는 누에바 에스파냐, 뉴 에스파냐라는 뜻이죠. 누에바 그라나다, 콜롬비아와 베네수엘라 지역에 생겼거고요. 페루 지역에 페루 부왕령, 라플라타 부왕령 이렇게 생깁니다. 그리고 남미 동쪽에는 포르투갈의 영지가 생겼겠죠. 이 부왕은 왕을 대신해서 현지를 통치하는 최고 권력자였고요.
국왕에 바치는 세금을 징수하고 관세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생산되는 은 같은 것들을 20%를 본국에 보냈죠. 그렇다면 식민지는 원료 공급처 그리고 유럽에서 생산되었던 상품의 판매 시장이었다. 그리고 에스파냐는 계급구제를 그대로 들여와서 현지를 최대한 착취하는 구조를 만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곳에는 꽤 많은 현지인들이 살고 있었죠. 물론 여기에 많은 전염병이 들어와서 특히 남성들을 많이 죽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의 현지인들을 착취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었는데요. 그것이 수탈적 경제제도라고 부르는 것인데 그 이름은 엔코미엔다였습니다. 엔코미엔다는 위탁 또는 위임이란 뜻인데요. 에스파냐 왕을 위임받아서 이쪽을 통치한다. 그런 뜻이겠죠. 식민지 개척자들이 왕을 대신해서 원주민들을 관리한다는 뜻이었다. 그리고 원주민들을 보호하고 특히 종교적 교화를 하겠다. 이쪽에 로마 카톨릭을 퍼뜨리겠다라고 하는 목적이 상당히 컸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원주민들은 금과 은, 재화와 노동력을 식민지 개척자들한테 제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원래 엔코멘타 제도는 여기에 있는 땅을 소유할 수 없었어요. 이곳의 모든 땅은 당연히 에스파냐 왕의 소유권이었죠. 그러다가 이 식민지 개척자들이 토지 소유가 가능한 아시엔다라는 제도로 변경을 합니다. 당연히 본국의 왕의 권력이 약해지니까 가능했겠죠. 그러면서 이 아시엔다가 점차적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 엔코미엔다 제도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체제가 이런 아시엔다 제도로 바뀌면서 엔코멘데로라고 하는 사람들, 특정 사람들의 소유로 점차적으로 바뀝니다. 여기 사진에서 보시면 아시엔다라고 하는 대농장주가 원래 이 지역을 통치하던 시절에 살던 집, 이것들이 오늘날 호텔로 많이 개조되어서 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아시엔다들이 점차적으로 대를 이어서 그 땅에 자리 잡음으로써 결국은 봉건 귀족이 되는 거죠. 대를 이어서 그 땅에 대농장을 운영하면서 토지를 상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농장에서는 주로 예를 들면 브라질에서는 커피, 또 IT 같은 데서는 사탕수수 이런 것들이 재배를 이제 이어지게 되는 거고, 여기를 운영할 수 있는 노동력은 현지인, 원래 인디오들을 활용을 해서 노동력을 쓰다가 이들이 점차로 어떤 전염병에서 사라지자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들여다가 노예 노동으로 활용을 하게 되는 거죠. 처음에 북아메리카에서도 현지 노동력들이 상당히 많았다 그래요. 유럽의 하층민들이 이쪽으로 이민을 와가지고 임금을 받는 노동자로 일을 했는데 그 임금 받는 노동자들도 전염병이 상당히 약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로지 흑인들만, 이 흑인 남성들은 상당히 전염병이 강했다고 합니다. 아프리카에 원래 그 균이 많아서 그랬는지 이들한테는 이제 항체가 많이 있어서 그랬는지 어쨌든 흑인들이 상당히 이 전염병이 강했고 이들이 노동력으로서 많이 이곳에서 활용이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 땅에 원래 살던 현지들 있죠. 그리고 외부 이주민들 있죠. 또 흑인 노예들 있죠. 그럼으로써 어떤 수탈적 신분 제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베리아 출신 사람들이, 이런 백인들이 대농장을 소유하게 되고 이들이 대대로 아시엔다를 운영을 하면서 대가문 중심의 독점 구조를 만들게 된 거고, 점차적으로 소수의 부자와 다수의 분자로 구분이 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지역에 어떤 사람들의 계층을 보면 이래요. 맨 상층부에 유럽계 백인이 있습니다. 근데 유럽계 백인도 두 가지로 나눠져요. 하나는 페닌슐라로, 그러니까 페닌슐라, 반도란 뜻이죠. 반도에서 건너온 백인, 1세대 이민자들, 페닌슐라르, 그 다음에 그 이민자들의 후손, 그래서 현지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끄리오요라고 하는 백인 계층이 위에 이제 지배층으로 있고, 그 밑에는 백인과 인디어의 혼혈인 메스티조, 그리고 백인과 흑인의 혼혈인 물라또, 원주민과 원주민, 흑인하고 원주민의 혼혈인 잠보, 이것들이 혼재해 있는 거죠.
그나마 이 혼혈 중에 가장 높은 계층을 차지한 사람이 메스티조거든요. 오늘날 이 남미 지역에는 메스티조가 가장 많아요. 그런데 이 메스티조보다 더 좀 핍박받는 사람들이 물라토, 잠보, 또 원주민 또는 흑인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있다는 거죠. 이런 계층 구조가 몇백 년 동안 지금까지도 쭉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있었던 원래 인디오들이 했던 가장 큰 역할 있었죠. 포토시에서 발견된 은광에서 은을 캐내는 역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웃 우한 카빌라에서는 수은이 나오고 수은과 이 은계를 섞어가지고 은을 캐내는 이런 역할을 많이 했다. 근데 여기에 수은 중독으로 거의 800만 명의 인디어가 이곳에서 사망을 했다. 점차적으로 노동력이 부족해지니까 이 지역에도 흑인 노예들이 들어와서 일하기 시작을 했다. 그럼 그 흑인들 어디서 왔냐? 주로 아프리카 서해안에 보통 흑인 해안 또는 황금 해안이라 부르는 이 지역 출신들이 그 내부에서 전쟁을 통해서 노예로 잡혀서 해안가에 오면 여기 해안가에서 이런 포르투갈이나 에스파냐의 함대에서 이제 교육을 통해서 이쪽에서 대서양을 건너서 식민지로 오게 되죠. 그래서 16세기부터 18세기까지 이 아메리카에 끌려온 흑인이 한 950만 명이 되었다고 하고요. 물론 이 흑인들의 후손들이 계속 있겠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노예이면 당연히 그 아들도 노예일 테니까. 그래서 이 흑인들이 노예로서 이 지역에 자리 잡게 된 거고요. 이렇게 해서 계층 구조가 오늘날까지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게 사실 남미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끄리오요라고 하는 사람들이 각성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죠? 바로 현지에서 태어난 백인들인 거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반도에서 건너온 페닌슐라르들이 권력을 잡고 있다가 이제 더 이상 건너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본국이 권력이 약해지고 왕위 계승 전쟁을 통해서 힘이 약해지니까 이민자들이 줄어들고 그리고 현지에 있는 사람들이 왜 저들한테 우리가 힘에 밀려야 되느냐. 우리가 더 숫자가 많은데. 그래서 이들이 이제 각성을 이제 하게 됩니다. 나름대로 아메리카 출신으로서의 자주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라틴 아메리카가 독립을 추구하게 되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페루의 보호자라는 이름을 가진 호세 데 산 마르틴 이란 사람과 라틴의 해방자라는 별명을 가진 시몬 볼리바르입니다. 이 시몬 볼리바르가 상당히 유명한 인물이죠. 이 사람은 원래 이제 끄리오요 출신이겠죠. 이 사람이 에스파냐의 다양에서 독립투쟁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이 사람의 이름이 오늘날 볼리비아라는 나라의 이름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군대를 만들어가지고 이 북부 지역에서 전쟁을 벌여요. 에스파냐 군과 싸워가지고 독립투쟁을 하죠. 그래서 대콜롬비아를 설립합니다. 오늘날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지역에서 대콜롬비아를 만들고 이제 페루 지역까지 이제 해방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페루 지역은 고산지대거든요. 고산지대에 와가지고 그쪽에 있었던 에스파냐군을 물리쳐가지고 해방을 시키고 그래서 이 시몬 볼리바르는 북쪽에서 활동을 했다면 페루 지역, 산간 지역에서 호세 마르틴이 또 활동을 해가지고 둘이 연합해가지고 뭔가 이 큰 나라를 만들자 이런 협력 체계를 구축하자라는 논의는 있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못하고 이들에 의한 촉발된 독립의 운동은 이후에 라틴 아메리카의 6개의 독립국가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죠. 네, 그란 콜롬비아가 있고요. 페루, 볼리비아 국가가 있고 칠레, 그리고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이런 나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 대콜롬비아는 세 개로 분열되는데 오늘날처럼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에콰도르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브라질이라는 나라가 있죠. 브라질은 포르투갈이 이쪽에 식민지로 삼았던 그런 것이죠. 그렇게 이제 해안 지역 중심으로 포르투갈의 식민지로 운영을 하다가 어떤 일이 이제 발생을 하냐면 1807년에 이베리아 반도에 나폴레옹 침입을 하죠. 그래서 이베리아 반도를 전부 나폴레옹 형이 이제 황제를 하고 포르투갈까지 다 침입을 합니다. 그 사이에 포르투갈 왕이었던 동주왕 6세는 도망을 치죠. 그래서 브라질로 갑니다. 그래서 브라질에서 이제 제국을 세우고 있었는데, 자, 나폴레옹이 몰락을 했어요. 1814년에 몰락을 하니까, 그럼 돌아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포르투갈로 돌아가려고 할 때, 이 동주왕은 여기다가 아들을 남겨놓습니다. 동페드루를 남겨놔가지고, 네가 여기를 통치하고 있어라. 라고 했는데, 그로부터 10년 후에 동페드루는 아예 아버지로부터 분리를 선언합니다.
그래서 브라질은 브라질 왕국이다라고 해가지고 스스로 독립선언을 해요. 그래서 1889년까지 67년 동안 브라질 제국으로서의 유지를 하다가 쿠데타가 발생함으로써 공화국으로 출범을 하죠. 여기 지도도 보면 조금씩 국경이 좀 다르죠. 그러니까 볼리비아도 원래 해안 영토가 있었어요. 그런데 칠레와 전쟁을 해가지고 해안 영토를 잃어버렸고, 제일 바보 같은 싸움을 한 나라가 그러니까 파라과이예요. 파라과이는 꽤 넓은 영토를 있었는데 괜히 옆에 이웃나라 아르헨티나와 브라질하고 적대 관계를 지는 바람에 여기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이 여기를 쳐들어와가지고 꽤 많은 영토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세계 3대 폭포라고 부르는 이과수 폭포가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파라과이 안에 있는 폭포였는데 여기를 영토를 잃어버린 바람에 지금은 이제 공동 구역이 됐죠. 우루과이라는 나라는 여기는 원래 그 브라질의 영역이었어요. 근데 스페인어를 쓰는 사람들이 여기 있었던 거죠. 여기에 주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포르투갈 영역의 땅인데 스페인어를 쓰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뭔가 이제 알력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르헨티나가 여기를 도와줘서 우루과이라고 하는 나라가 생기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루과이도 스페인어를 쓰는 그런 지역이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국경이 만들어짐으로써 오늘날 남미란 나라가 형성이 되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이 라틴 아메리카라는 나라는 상당히 불안하잖아요.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안정을 찾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 아직 선진국이 나오지 못하고 있고, 예전에는 잘 살던 지역이기도 한데 수시로 디폴트를 선언하기도 하고, 뭐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당히 혼란스럽고, 또 지금 코로나 시대에도 보면 브라질, 페루 이런 데는 제대로 국가 관리가 안 되는 것처럼 모습을 보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21세기에 이런 혼란은 어디서부터 왔느냐? 예전에 만들었던 그런 체계가 지금까지 이어지기 때문이죠. 자, 세 가지로 밀었죠. 첫 번째는 가우디오, 이거 군벌이라고 해석이 되는 가우디오라 불리는 지역 패권자가 만든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벌 체제라는 것은요, 역사상 수없이 있어요. 어느 나라가 중국에도 군벌 체제 많이 있었고 유럽에도 많이 있었는데 그것이 하나의 정리가 돼가지고 하나의 국가라는 것이 만들어지는데, 이 남미란 데는 아직도 그런 군벌 체제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또 더 심각한 건 여기에 어떤 신분적 계층 구조가 지금 또 살아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상층부에 끄리오요, 또 메스티조, 또 여러 혼혈들, 또 인디오, 흑인, 이 사람들이 계층을 이루고 있어가지고 가진 자들이 여전히 기득권을 갖고 있고 이걸 내놓지 않다 보니까 국가가 운영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통치 행위 이런 거 잘 따르지 않는 거죠. 멕시코 같은 데도 지금 여러 지역의 군벌들이 힘을 놓지 않고 있어서 사실상 제대로 통치가 안 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경제적인 면에서도 개선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여전히 취약한 경제 구조를 갖고 있다. 이 가우디오의 대표적인 사람이 시몬 볼리바르인 거죠. 물론 이 사람이 라틴의 해방자로서 역할을 했지만 잘 들여다보면 여전히 기득권 세력이었고, 이 사람 말고도 많은 가우디오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가우디오의 치열한 패권 다툼의 결과로 보여지는 게 이 중미 지역에 있는 아주 작은 나라들이에요. 여기 멕시코라는 나라는 꽤 큰 나라가 됐지만 그 밑에는 과테말라, 니카라과, 온두라스, 또 코스타리카 이런 나라들이 작은 나라로 이루어지는 건 이 지역의 어떤 군벌들이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로 통합되지 못하고 이렇게 소국 체제로 만들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또 카리브해에 있는 많은 그 섬들도 그런 형편이었던 거고요. 물론 특정 군벌이 아주 힘이 세가지고 나머지 군벌을 해체해서 아니면 뭐 농지개혁을 통해서 이것들 민중들에 나눠주고 뭔가 새로운 평화체제, 새로운 민주주의 체제를 만들 수 있다면 모르겠는데 그것이 워낙 오랫동안 공고하게 자리 잡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은 거죠. 이 남미에서도 마찬가지죠. 남미에서는 비록 이런 군벌들이 자리 잡고 있지만 그 군벌들이 연합을 해서 국가를 만들긴 했죠. 콜롬비아도 만들었고 페루도 만들었고 아르헨티나, 브라질 만들긴 했지만 그들의 후손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가우디오로 유명한 사람 디에고 포르탈레스 칠레, 또 뭐 후안 마누엘 데 로사스 이런 사람들이 군벌들이 있어서 그들의 후손이 여전히 지역의 권력자로 군림하고 있다. 그들이 또 대농장을 갖고 있고
또 독립된 사병을 갖고 있었고 정치적 영향력을 갖고 있다. 지금은 물론 사병들은 없겠지만 여전히 정치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역사를 보면 참 얼짱따는 게 이런 거죠. 멕시코에는 1821년부터 60년까지 50회 정권 교체를 했고 35회의 쿠데타에 의해서 50회 정권 교체를 했다. 온두라스에는 1838년부터 보니까 40년 동안에 82명의 대통령이 있었다. 그럼 대통령이 뭐겠어요? 각 지역에 까우디오란 얘기죠. 까우디오 내가 할래 이렇게 치열하게 싸워가지고 거기서 뭔가 좀 정리가 됐다면 치열하게 전쟁을 해가지고 하든지 했다면 모르겠는데 이들이 계속 권력 다툼만 하고 이거를 제대로 정비하지 못한 일이 있었던 거죠. 예를 들어서 동아시아에 군벌이 많이 있었는데 그 동아시아는 딱 정리가 되거든요. 한 군벌이 등장을 하면 나머지 군벌을 정벌을 해가지고 또 없애버리는데 이 지역은 그러면 왜 그런 군벌들이 안 사라지느냐? 자연적인 환경이, 이 지리적인 환경이 상당히 많이 좌우하죠. 여기 지도를 보시면 북쪽부터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에콰도르는 적도 지방이잖아요. 여기는 좀 지대가 낮은 데가 많아요. 여기는 적도 지방, 열대 우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가 통치가 지방에 잘 미치지 못해요. 그러니까 지방에는 군벌들이 여전히 있는 거죠. 페루나 볼리비아 같은 경우에는 거의 3,000m에서 5,000m의 고온지대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또 칠레는 남북으로 길죠. 브라질은 아주 넓죠. 그러니까 여기에 많은 지방 세력들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나타난 게 정치 불안정이죠. 지금 베네수엘라에 있는 이런 사태도 보면 지방의 권력자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놓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페루, 볼리비아, 브라질 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볼리비아 같은 경우는 인디오와 메스티조 간에 치열한 어떤 세력 다툼을 하죠. 전에 대통령은 인디오 출신이었고 지금 메스티조 출신이고 이런 사람 계속 권력 다툼을 하는 거고 그런 와중에 극심한 빈부격차 그리고 거기에 이어지는 차별이 있다는 거죠. 특정 가문이 옛날부터 자원을 독점하고 땅을 독점하고 권력을 독점함으로써 그들에 의해서 나라가 유지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크리오, 메스티조, 혼혈, 인디오 이런 계층 간에 이것이 무너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필리핀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필리핀도 마찬가지래요. 필리핀도 특정 가문들이 여러 땅들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공고한 권력이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기득권을 내놓지 않으니까 왜 농지개혁 같은 것도 이룰 수 없으니까 그들은 지금보다 더 나은 국가를 원하지 않는답니다. 왜? 국가가 더 좋아지고 경제가 발달하고 민주주의가 만약에 더 활성화되면 자신들의 기득권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놓지 않으려고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것에 이어진 게 뭐냐? 산업 경쟁력이 이룰 수가 없는 거죠. 모든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뭔가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공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할 그런 근로자의 자세가 돼 있어야 뭔가 2차 산업이 일어날 텐데 이미 기득권 세력들이 다 그려지고 있는 데서는 많은 사람들이 의욕을 잃잖아요. 그러니까 하시는 게 뭐예요? 결국 농업밖에 할 수 없는 거죠. 광산업, 농업, 결국 1차 산업 중심의 저성장 구조를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같은 북부 지방에는 석유. 근데 이 석유조차도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으니 사실은 국가개혁을 시급한 거죠. 브라질 같은 커피, 또 섬나라들은 사탕수수, 또 아르헨티나는 식량, 뭐 고기, 뭐 이런 걸 주로 생산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가 개선이 되고 있지 않다. 이것은 옛날부터 내려오는 이런 착취적 정치 구조가 지금까지도 개선되지 않고 개혁되지 않고 이 땅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들이 좀 더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동력을 얻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